수능에 필요한 기초개념 총정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5강짜리로 5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 걸 추천하는데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서머리 하는 강의로는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손하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곱하기가 나오고 더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어떤 걸 통분해서 이식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역으로 이거를 이제 찢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써지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꼬기도 합니다. a 플러스 b분의 a, b는 뭐 c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은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바꿔준 다음에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a분의 1꼴, b분의 1꼴 이런 거는 이제 지수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라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분 분수인데요. 조금 전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기는 분모 부분에 뭔가 곱하기만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기 상태를 오른쪽 b가 더 크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부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a보다 b가 더 클 때로 설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기보다는 얘를 이제 한번 통분을 해보면은요. a, b분의 b 빼기 a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가 1밖에 없었으니까 분모 부분에 b 빼기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뭐 부분분수 관련해서는 요즘 뭐 등차 수열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뭐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닮음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거는 이렇게 이제 그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문제를 단순화하면 보이고요. 단순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꼭 이렇게 닮음을 못 보더라도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닮음은 출제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놈 대 이놈은요. 뭐 이놈 대 이놈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더 크게 보면 뭐 이놈 대 이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 닮음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닮음도 거의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요. 뭐 언제든 등장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에서는요. 보통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a를 구하고 b를 직접 구해서 이 값을 구하기보다는 덩어리로 뭐 합 또는 차, 그 다음에 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많이 제시를 해주죠. 이 중에 깡패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려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식은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원래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 가지고요. 뒤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만 있냐? 아니요. a-b의 제곱에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ab를 해주면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 식보다는 위에 쪽 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식은요. 이 두 놈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은 이놈 1로 이항시키면 어차피 이놈하고 이놈은 똑같았으니까요. 저놈을 이제 이항하다 보면 여기에다가는 더하기 4ab가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 놈을 이용해서 왼쪽 식으로 가게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해 주죠. 뭐 특히나 저기 미적분 파트에서 곡선의 길이에서 많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a-b의 제곱 하려니까 요놈이 1로 이항이 돼서 마이너스 4ab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짜리가 나오는 경우라면은요,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b, bc, ca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마지막 식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4개, 이 4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세제곱식도 거의 출제는 안 되는데요. 앞으로 세제곱식은 이렇게 외우기를 추천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ab에 a 플러스 b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곱셈 공식 저보다 잘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외우고 있을 텐데, 결국 요 수식 곱셈 공식은요, 보통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값은 합하고 곱을 많이 주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수식을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을 외우려면, 이놈을 구하려면 이놈을 이제 왼쪽으로 이항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a, b에 a 플러스 b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a-b의 세제곱은요, 사실 요 놈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요 두 식의 관계를 따져보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b 대신에 마이너스 b만 써주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잘 할걸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놈만 남기려고 하면 이놈을 이항시켜줘서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뭐 마지막 식은 정말 중요한 식이긴 한데, 물론 이 식도 거의 출제된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묶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2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a 제곱에서 a 제곱 하나 1로 주고요. 2b 제곱에서 b 제곱 하나 1로 주고요. 2ab 1로 들어오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니까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b가 되겠죠. 뭐 그럼 여러분들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되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식은 3차식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 아마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수학을 싫어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또는 a는 b는 c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식이 있거든요. 아마 그놈에 관련된 식이라서 한번 소개는 해봤습니다. 격자점 개수 세기 문제, 또는 요즘에 자연수의 개수 구하기, 또는 뭐 계산을 했더니 는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약수와 배수를 생각을 하고요.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또는 뭐 무리함수, 또는 유리함수 이런 꼴들에서 격자점 개수 세기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래프 위에서 정수, 정수인 점 위주로 고민을 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5시간짜리 강의에 이런 걸 풀어서 문제를 일부 설명하면서 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서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부정방정식이거든요. 이 부정방정식은 원래 이제 A, B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수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식만 하나 덩그러니 주어준 다음에 이제 A, B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부정방정식의 특징은 정수, 정수라고 한정을 짓거나 또는 자연수에 대해서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얘는 어떤 원리냐면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또는 뭐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다,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를 찌르는 거거든요. 어떤 허를 찌르는 거냐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곱셈 공식에 익숙해져 있지 공통인수가 보였을 때 묶는 걸로 익숙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2인데 a, b가 자연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합차를 이용을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일단 고쳐주고요. 이런 꼴에서 이제 자연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놈보다는 이놈이 더 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놈 2개를 더해보면 2a인데 여기는 만약에 1 곱하기 32가 나왔다면 2a는 짝수인데 1 더하기 32는 홀수가 나오니까 이런 케이스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정방정식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이 루트 3은 무리수죠. 근데 이 0도 유리수거든요. 근데 이제 등호를 성립하려면 무리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리수 부분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물론 A, B로는 출제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y 더하기 x 마이너스 y의 루트 3은 0이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x하고 y가 모두 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A, B가 실수 조건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었다. 실수라는 것의 정의가 뭐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곱했을 때 0 이상인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0 이상인 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란 얘기는 둘 다 0이란 얘기가 되겠죠. 절대값, 뭐 어떤 거리에 대한 표현인데 절대값 A도 0 이상, 절대값 B도 0 이상이라서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을 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A랑 B랑 모두 다 0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복소수 파트에서 A 플러스 BI,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이라고 하면 이거는 또 실수가 됐었고요. 이제 이 놈은 허수니까 허수가 실수랑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B는 0이 돼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A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 5개 있죠.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P의 X제곱의 꼴은요, 물론 꼭 이 소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가 뭐 소수 곱하기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4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소수 곱하기 어떤 수꼴로 표현이 된 상태에서 여기가 A분의 B꼴로 표현이 됐으면 이놈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면요, 결국은 이 A가 약분을 한 상태에서 기하분수로 만든 상태에서 A가 남아있으면 N제곱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자연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인 경우는 A가 B의 약수가 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fx분의 gx분의 f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얘를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이걸 나누기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gx라는 수식, x가 들어가 있는 수식이 써지는데 여기에 숫자꼴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지수 x가 있겠지만 미지수 x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이놈의 약수가 이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물론 요 x에는 또 뭐 자연수 또는 정수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또 자연수 또는 정수가 되는 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꼴은 결국은 약수와 배수 관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랑 여기에 숫자만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수의 분류가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저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써갔는데 이게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요. 자연수를 초등학생 때 배우거든요. 자연수의 다른 이름은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양의 정수가 있으면 또 뭐도 있냐면요. 0도 있고 음의 정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이제 정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정수가 있으면 또 뭐도 있냐면 정수 아닌 유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를 묶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묶어서도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또 허수가 있고요. 이놈을 묶어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인데요. 그럼 선생님 복소수하고 허수하고 차이는 뭐예요? 복소수는 실수도 될 수 있는데 허수는 실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유리수는 A분의 B꼴로 표현이 되는 수인데요. 이 A는 일단 0이 되면 안 되고요. 뭐 분수로 표현된다고 해서 선생님 그럼 2분의 파이 이런 거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무리수죠. 물론 이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하냐면 A와 B는 정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그놈이 유리수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유리수에는 뭐 정수 아닌 유리수도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에서는 또 유한소수하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순환소수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긴 하거든요. 한 2번 정도 출제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실수의 정의가 또 중요합니다. 실수는 제곱을 했을 때 0 이상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잠깐 보여주면 근해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이놈이 음수면 제곱해도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수 분류하는 방법은요, 약수의 개수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의 배수에 대한 표현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격차점 개수 세기 또는 자연수, 약수와 배수 아니면 또 확률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개수 구하기 문제 뭐 이런 거에서는 좀 잘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자, 1은 소수도 아니고요.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냥 1은 1입니다. 자, 소수는요. 약수가 2개인 수가 됩니다. 자,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뭐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가 합성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자, 자연수의 분류는 이제 또 배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의 배수의 특징은 1의 자릿수가 0, 2, 4, 6, 8이 되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a, b, c, d라는 숫자가 있으면은요. a, b, c 곱하기 10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10의 구성 자체가 2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의 자리 이상은 이 자릿수는 다 2의 배수니까 결국 1의 자릿수만 2의 배수라면 이 전체의 수는 2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5의 배수도 그럼 똑같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자르면 a 곱하기 b 곱하기 100, 100은 10의 제곱이라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무조건 뭐의 배수다?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가 10c 플러스 d가 되는데 10c 플러스 d가 4의 배수면 전체는 또 4의 배수. 물론 이제 또 1000의 자리까지 잘라가지고 a 곱하기 1000 플러스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1000의 자릿수 이상 부분은 또 8의 배수니까 또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4의 배수까지 얘기가 된 거고요. 자, 9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얘는 좀 찢어서 쓰면 1000a 플러스 100b 플러스 10c 플러스 d인데 이놈을 1개랑 999개랑 나눌 거고요. 얘도 1개랑 99개, 1개랑 9개로 나누면 우리는 9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1a 플러스 11b 플러스 c로 묶은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차피 요 놈은 9의 배수기 때문에 3의 배수죠.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6은 2 곱하기 3이죠. 우리는 이 곱하기는 나중에 AND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예요. 그래서 2의 배수 2고 3의 배수 2고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2의 배수이면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우리는 6의 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수 분류 한번 해봤고요. 약수의 개수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되고 합은 이렇게 되고 곱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인데 여기에 쓰는 숫자는 a의 0제곱, a의 1제곱, 점점점점점 해서 a의 m제곱 이 표를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럼 b의 0제곱, b의 1제곱, 점점점점점점 해서 b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크로스 돼서 나오는 요 한 칸들이 약수의 개수 한 개죠. 자, 그럼 여기가 몇 칸이냐면 0부터 시작해서 m까지니까 m 플러스 한 칸이 되는데 이 계산을 몇 번 할 거냐면요. m 플러스 한 번을 하니까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은 결국은 이놈의 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합을 k라고 하면 두 번째 짤은 b 곱하기 k, 세 번째 줄은 b 제곱 곱하기 k, 마지막 번째 줄은 b의 n제곱 k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도 공통인수 k로 묶어보면은요. 공통인수 k로 묶으면 a 0제곱, a 1제곱, 점점점 해서
A의 M제곱까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 또 B의 0제곱. 여기 1인데 1은 B의 0제곱이죠. 그래서 B의 0제곱부터 어디까지?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수의 곱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칸하고 마지막 번째 칸을 곱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한번 나와요. 이 두 번째 칸하고요. 여기서도 마지막 번째에서 두 번째 칸에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또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총 몇 번 곱하면 되냐면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왜냐하면 두 개 묶어서 한 개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수의 곱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약수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조금 나눠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장이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의 이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써졌다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고 싶다면은요, 이놈도 홀수여야 되고 이놈도 홀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m은 짝수가 되겠죠. 요 n도 짝수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네들도 짝수니까 어떻게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묶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팁 아닌 팁입니다. 유리와 뭐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은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면 루트 17 마이너스 4분의 1 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거는 제곱해서 1 차이 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유리화는 루트 17 플러스 4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뭐 좀 자주 나오는 계산이라서 이런 부분도 계산 실수 줄여주는 팁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해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강의하면서 이렇게 헛기침 하는 거랑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조금 덜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조심하려고 컨디션 관리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의 평행선이 있고요. 이제 두 개의 평행선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놈하고 이놈은 동의각이다. 이놈하고 이놈은 마주보고 있어서 막곡지각이다. 이놈하고 이놈은 억각인데요. 평행하다고 하면 이 세 개의 각도는 모두 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선이 나오면 억각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는 거 하나가요.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를 좀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외곽은 인접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왜냐면 요거 세 개 더해서 180도고요. 여기는 이제 평각이라고 하는데 이 평각이 180도죠. 그러니까 요놈 더해서 요놈 세 개 더해서 180도면 요놈 두 개랑 요놈 각도 같겠죠. 특히나 미적분 선택 학생들의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뭐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출제가 됐으면 요 꼭지각에서요. 이쪽에다 수선을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은 합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아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출제가 됐을 때는 저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려보는 걸 해보면 뭐 사실 코사인 법칙 안 쓰고도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을 때 A에 가까운 영역하고 B에 가까운 영역을 나누고 싶다면요. 조금 전에 이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애들이 됩니다. 즉, 이 두 점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A, B에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입니다. 얘네는. 그러면 이 수직 이등분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에 있는 점들은 어디에 가깝다? A에 가까운 점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점들은 B에 가까운 점들입니다. 뭐 하자? 두 점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비가 정수인 직각삼각형 3대 4대 5, 뭐 5대 12대 13, 뭐 17대 8대 5, 8대 15 이런 거는 뭐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는데요. 좀 많이 등장하는 애가 얘거든요. 물론 이거를 직접적으로 출제하지는 않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제 연장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변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이 길이가 2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 잘 봐놓으십시오. 아마 조만간 출제가 될 삼각형인데 여기는 6이 되고 이 길이가 루트 13인 삼각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여기를 세타라고 줘가지고 뭐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값 가르쳐 주고요. 뭐 그렇게 출제를 하겠죠. 길이들은 아마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이 둘 중에 하나 숨겨놓고 문제 출제할 건데 이 삼각형은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삼각형 길이비는 이등변 삼각형처럼 요 꼭지각에서 수선 떨어뜨리면요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같죠. 그래서 길이비가 1대1이 되고요. 한 변의 길이는 2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1대2 대 루트 3 길이비가 나오면 우리는 직각도 그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쪽 한각이 60도, 이쪽 한각은 또 30도가 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은요, 이놈 마주보는 두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요. 이놈의 길이하고 이놈의 길이는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이 길이 여기서부터 이 길이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같고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 같다는 게 좀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평행사변형이 출제된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에서 이제 내분점, 외분점 관련해서 이제 좌표도 구할 때는 이게 좀 많이 등장을 하죠. 이제 근데 평행사변형보다는 마름모가 좀 많이 출제됩니다.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각선이 2등분 하는데 요 놈의 특징은 수직 2등분입니다. 수직 2등분.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또 세타라고 두면 이 길이 하나의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들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서 뭐 문제 푸는데 뭐 그걸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사각형으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긴 하는데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뭐 2등분해서 여기 대각선의 교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들이 모두 다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90도가 나오면은요. 우리는 중심각하고 원주각을 생각을 해서 지름, 원 하나를 그릴 수 있지 않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면은 이게 지름이 되겠죠? 뭐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90도가 나올 때 우리의 대처 방법은 점 X도 있고요. 또 원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각선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잘라냈을 때도 요 길이들이 모두 다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문제가 기출문제 중에 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대각선,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교점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대각선만 긋지 말고 이렇게도 잘라볼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사각형 길이비인데요. 뭐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로 1대1 대 루트 2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울기하고 연관된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5도고 탄젠트의 정의 자체가 X축에 대해서 이루어진 동경에 대한 각도에 대한 탄젠트, 이게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1이 되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경우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출제가 되면 우리는 자르고 잘랐을 때 길이비가 1대1 대 루트 2가 됨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135도 이제 이렇게 딱 그리면은 여기가 45도니까 이쪽이 135도가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길이비가 1대1 대 루트 2라는 거는 여기서 1대1 대 루트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요 아주 재미난 직선인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썼는데 저 x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보면은요, x좌표하고 y좌표의 합은 언제나 y절편으로 항상 일정한 점들입니다. 이것도 조금 알아둬야 될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다각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요, 요 다각형 안에서 한 점을 하나 찍고 삼각형을 그려보면 삼각형의 n개가 그려지거든요. 삼각형 하나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결국은 n 곱하기 180도 하면 되는데, 이 중심각이 몇 도냐면요,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180도로 묶어놓으면 결국 n-2 곱하기 180도가 다각형의 내각의 합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각형의 외각의 합은 언제나 360도가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럼 정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n분의 360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수업이 한 2시간짜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거고요. 뭐 그렇다고 빨리 끝낸다고 해서 대충 할 생각은 없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 번 들여서 여러 번 듣고 그냥 세뇌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도형이 출제됐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대각선이라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요, 일단 나 빼고 바로 옆에 있는 애 2개 뺍니다. 그럼 몇 개 뺐죠? 3개 뺐죠? 그럼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가 되죠. 근데 이제 n각형은 꼭지점이 n개가 있으니까 n이 되겠죠. 근데 요 대각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 점 셀 때도 세고 이 점 셀 때도 셌으니까 뭐 몇 배 뻥튀기 됐다? 2배 뻥튀기 됐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각선 개수 문제가 지금 한 번 출제된 것 같은데 언제 또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등장할지는 몰라요. 이런 것들이 대충 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정확히 등장할지는 모르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조금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삼각함수 들어가기 전에 삼각형부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90도를 오른쪽에다 놓고 각도를 얘기하는 걸 왼쪽에 이렇게 뒀을 때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정이고요.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그 다음에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가 됩니다. 이제 그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높이가 아니고 밑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는 게 이 관계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기 삼각함수 기본 공식 걔네들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것들 겁나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특수각 삼각비입니다. 30도일 때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 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좀 가끔 잘못 생각하는데 여기가 1대 2면 무의식적으로 루트 3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루트 5입니다. 자, 그래서 30도에 대한 사인은 2분의 1, 코사인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또 하나 팁을 주자면요,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 또는 시험 문제 풀 때 유리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유리화 안 하면 틀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유리화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냥 유리화 안 하고 풀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45도는 또 길이비가요, 1대 1대 루트 2라서 사인은 루트 2분의 1이고요. 코사인도 루트 2분의 1이고요. 45도가. 탄젠트는 또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0도입니다. 60도는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자,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본 각도에 대한 특수각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인, 코사인,
자, 보십시오. 사인은 올라가죠. 코사인은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는데요. 사인을 먼저 쓸 거고요. 코사인을 밑에 쓸 겁니다. 왜냐하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분모의 2를 쓰고 쌓아 올라가죠. 0, 1, 2, 3, 4 코 사인 떨어지죠. 4, 3, 2, 1, 0 2라고 쓰고요. 그러면 사인 뭐 특수각에 관련된 값들, 코사인 특수각에 관련된 값들. 근데 이제 0분의 숫자 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 90도는 이제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에 탄젠트 점근선은 출제 안 됐는데 출제 100% 될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자, 이제 삼각비를 이용한 길이 구하기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 여기가 A라고 할 때 이 길이는요, A 코사인 세타고요. 이 길이는 A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는 이제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분의 X가 뭐가 됐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X는 A를 일러 갖다 곱해가지고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A 사인 세타. 이것도 뭐 Y라고 놓고 또는 H라고 놓고 해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밑변이 A라고 주어지면, 여기가 A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이쪽은 코사인 세타분의 A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높이가 주어졌을 때는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A가 되고요. 이쪽은 밑변은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봐도 되죠. 이것분의 A는 이렇게 되니까 약분돼서 탄젠트 세타 나오고요. 또 이것분의 A도 이렇게 하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죠. 이것분의 이거 하면은 뭐 그래서 된다는 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달달 외우라는 내용의 수업은 아니고, 이제 도형이 이런 도형이 나왔을 때 또는 뭐 내저번의 표현이 나왔을 때, 내심의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 가지고 그 부분을 세뇌시키기 위한 수업이니까 이렇게 보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좀 졸릴 때마다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잠도 더 잘 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수원 압축 강의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잠잘 때, 잠이 안 올 때마다 이 강의 듣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심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을 떨어뜨렸고 변의 수선을 떨어뜨렸을 때 이 길이들은 모두 다 반지름 R로 같습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넓이로 출제될 때도 있고 아니면 원의 외접선 두 개 그었을 때의 경우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삼각형 넓이하고요,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하면 뭐 삼각형 전체 넓이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쪽 삼각형은요, 밑변의 길이가 C고 높이는 R이니까 2분의 1 C 곱하기 R이 되겠죠. 이쪽 삼각형 넓이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AR이 될 거고요. 이쪽은 2분의 1 BR이 되니까 2분의 1 R로 묶으면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길이, 이렇게 하면 뭐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거는요, 내저번이 하나 있고, 요 A에서 생각해도 되고, C에서 생각해도 되고, B에서 생각해도 되는데, 결국 원에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러면 수선을 떨어뜨리면 여기도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인데, 빗변이 동일했고요, 한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두 개가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세타였으면 여기를 2분의 세타라고 쓰고 여기도 2분의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삼각비를 이용한 길이에서 AH 길이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이게 내저번의 반지름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둘 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 수업이 약간 미적분에 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적분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기는 해요. 왜냐면 도형들 자체가 삼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또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은 미적분에 치우쳐져 있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원수투 또는 뭐 수원수투에 도움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미적분에서 출제됐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요, 실제로 또 미적분 파트에 출제됐던 문제가 수원수투로 변경돼서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꼭 미적분 선택 아닌 학생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열심히 듣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외심은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일단 이 내용을 기억해두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원에 내접한 어떤 현이 하나 출제가 됐을 때 원의 중심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그게 이제 원의 중심이거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원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포인트는 원의 중심부터 찾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왜냐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외심에 관련된, 이게 삼각형의 어떤 원에 내접한 삼각형의 한 변이라고 생각한다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외심이 존재하므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이 현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원의 둘레를 이제 원주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원주각이라 하고,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는 2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하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똑같죠. 그래서 이쪽 각도가 세타가 됨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고민해 볼 부분은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세타를 돌려도 이 각도는 모두 다 같거든요. 이 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지름이 될 경우에는 여기가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면 될 거고요. 그럴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은 뭐 90도니까 두 개가 닮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비가 1대 2로 성립한다. 이 내용 기억할 거고요. 또 원주각이 세타였으면 여기 절반 딱 잘라낼 때 요만큼의 세타다. 이것도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원주각 중심각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얘도요, 놓고 보면은 이 같은 현 BC에 대해서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고요. 현 AD에 대해서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가 같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BCD라고 해보면은요, A 대 B는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D 대 C가 돼서 AC는 BD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런 내용으로 원과 비례도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외곽 관련해서, 그러니까 접선 관련해서 또 삼각형 외곽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출제를 안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그 내용을 뺐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인데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내신 시험에서 이제 이 점의 좌표 찾는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가 90도일 때, 90도이고 이쪽 삼각형에서 수선을 이제 일로 떨어뜨렸을 때 얘기죠.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직각삼각형 저 위에서 수선 떨어뜨려서 만들어낸 삼각형 닮음으로 사실은 다 증명해내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여기가 90도이다 보니까요,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하나 그려보면 여기가 90도죠. 그럼 뭐가 지름이 된다? 여기가 지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90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90도를 이루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정리 또 해야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는 이게 탄젠트거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게 탄젠트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 큰 직각삼각형도 닮음이라서 탄젠트를 어디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비율하고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비율도 같다는 것도 생각해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시험이 쉽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어렵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조금 빨리 보이면 문제가 쉬운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수식을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수업이 이 수업이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듣길 바랍니다. 자,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해서 만들어낸 원의 방정식이 이 식입니다. 특히나 원의 중심이 원점인 원의 방정식, 반지름 R자리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고요. 요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것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는 기하 벡터 하는 학생들 2차 곡선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 공식 증명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x1, y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고 x-x1은 y-y1이다 한 다음에 y1 곱한 다음에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다?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식을 여기다 쏙 대입해주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거는 원리만 알면 되고요. 뭐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원 문제는 언제나 원의 어디에서 중심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내용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으면 이 거리 더하기 반지름이 최대, 거리에서 반지름 뺀 게 최소,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눈으로 너무 확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원과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이제 접선인데, 이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좌표가 또 x1, y1이라고 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다. 원래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자체가 한 점에서 곡선 위에 수선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수선 거리, 그 거리를 직선과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공식화해서 만든 게 그 공식인데 그 내용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 두 개가 내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접하는 경우 이제 또 여기다가 뭐 반원만 그려가지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원과 원이 접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접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을 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또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어쨌든 기울기가 같을 때 우리는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원이 접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접점, 원의 중심 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합동이라고 그랬죠? 이거 길이 같았고 여기 90도고 90도고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같았으니까 합동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2분의 각 A가 되고 이쪽도 2분의 A가 된다. 그럴 때 AB의 길이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반지름 R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5덩어리로 나눠서 했는데 아마 이번 덩어리까지 하고 저는 이제 잠깐 끊었다가 할 거고요. 파일은 한꺼번에 연결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자, 곡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었는데 이 곡선 위에 한 점이 이 점까지 거리의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곡선 위에 한 점을 t, ft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하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날 때 항상 최소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 뭐 이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곡선 위에 하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접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이 지점에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 두 가지는 뭐 연관이 조금 있으니까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자, 최대 최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최대 최소 문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1번 2차 함수, 뭐 꼭지점 구해서 아니면 또 대칭축 구해가지고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 수가 있죠. 물론 범위가 이렇게 한정 짓는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범위가 어떻게 잘렸는지를 생각을 해서 눈으로 보고 어디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분류해서 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요. 산술평균은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요, 원래 이제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평균 낸다는 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면적, 넓이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원래 가로가 x, 세로가 y라고 하면 x, y가 넓이였잖아요.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루트 x, y가 되겠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이상이다. 뭐 이제 증명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증명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얘를 언제 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놈이 일정할 때, 물론 조금 전에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길이죠, 길이.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양수죠. 그래서 x, y가 일단 양수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 최소 구할 때 쓰거든요. 최대 최소. 그러면 합이 일정하거나 이놈이 일정해야 이놈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놈이 일정하다고 얘기하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선생님 이게 변화가 있죠? 그럼 이놈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니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무조건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건데 합이 일정하거나 또는 곱이 일정하거나 물론 양수 조건 하에서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특히 좀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t 플러스 t분의 1이 두 개 곱하면 1이죠. 곱이 언제나 일정하거든요. 저게 2 루트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최소값이 2가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뭐 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요. 이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또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야죠. 곱이 일정해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빼주고요. 더하기 2를 해주면 이놈의 최대 최소값 구한 다음에 이놈의 최소값 구한 다음에 2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산술기하평균 풀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분해서 극대극수 찾아가지고 뭐 최대 최소값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여자친구 샤넬백 사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사드리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걸 왜?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암기 쉽게 시키려고 한번 준비한 겁니다. 자,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A, B의 길이가 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을 M 대 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닮음 때문에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M 대 N이고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도 M 대 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X좌표 길이 해서 M 대 N, Y좌표 길이 차이 해서 M 대 N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쉽게 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A, B, 변 A, B를 그럼 A를 앞에다 쓰고요. B를 뒤에다 씁니다. M 대 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건 가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뒤로, 뒤에 거는 앞으로, 앞에 거는 뒤로, 뒤에 거는 앞으로. 그래서 샤넬입니다. 엄마백 공식이라고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얘기하는데 앞에 건 뒤로, 뒤에 거는 앞으로. 그러면 이제 M 더하기 N에다가 M에다가는 X2, N에다가는 X1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좌표끼리 하면 되고요. Y좌표끼리도 M 더하기 N에 MY2, NY1 하면 되겠습니다.
외분점은요, 뭐 m이 클 때, n이 클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분 AB가 있다면 m 대 n 이렇게 자르죠. 그러면 또 닮음 때문에 m 대 n이니까 또 닮음 때문에 m 대 n으로 m 대 n 이렇게 하고요. m 대 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도 샤넬 마크랑 똑같습니다. 아까 더했던 거를 빼주기로만 바꾸면 되거든요. 한 번 더 해보면 앞에 거는 뒤로, 뒤에 거는 앞으로, 앞에 거는 뒤로, 뒤에 거는 앞으로 기억하면 뭐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내분점 관련해서는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1대1로 내분한다. 그게 중점의 좌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m하고 n이 둘 다 1이니까 결국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하면 중점의 좌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 관련해서는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실제로 무게중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길이비가 2대 1이라는 사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단 요 길이가 x좌표의 차이죠. 요 길이는 y좌표의 차이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 y좌표가 어디가 큰지 어디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절대값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절대값 x2-x1 절대값 y2-y1 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는 중학생 교육과정서만 지난 학생들도 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게 가끔은 직선이 위에 있냐 점이 위에 있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관계에 따라서 이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도 써줘야 된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공식 유도하는 방식은 이 점을 하나 구한 다음에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요. 이쪽 직선 위에 한 점이 됐든 이쪽 직선 위에 한 점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평한 점 하나 구하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x좌표 또는 y좌표가 0인 점을 하나 설정을 해주면 계산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하고 1차 함수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y는 ax 플러스 b로 1차 함수로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하고 직선의 방정식은 좀 다른 게 1차 함수라면 이 a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함수가 뭐냐면 놀면 안 되고요. 양다리 이상 안 됩니다. 하나의 x에 대해서 x1이 이렇게 갈 건데 y1 하나로만 가야 되지 이렇게 두 개 이상 가면은 함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얘가 갈 데가 없어도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x는 3 이런 직선은 x가 계속 3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x 하나가 y의 무수히 많은 점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x는 3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놓고 얘기를 하죠. 미지수가 몇 개다? 미지수가 2개입니다. a랑 b.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a의 의미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 b는 y 절편이 되겠죠. 그래서 직선 결정 조건은요. 원래 일치하지 않는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추론할 때는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즉 1차 함수의 개수인 기울기가 뭔지를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이거든요. 그럼 이 기울기하고 상관없이 이 직선은 항상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고요.
점 두 개를 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x1, 2가 같은지 다른지 이제 구분 지어야 되는데 x1, 2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 x는 x1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물론 1차 함수가 되진 않고요. 기울기는 x좌표 차이 분의 x 증가량 분의,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 크기분의 요 크기가 결국 탄젠트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b, 여기가 a라고 하면은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y에 0 넣었더니 xa 나오고요. x에 0 넣었더니 yb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거의 출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탄젠트 관련해서 기울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이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스투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미분 배우겠죠. 근데 이제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시계 방향이고요. 모르는 학생들 시계 한번 쳐다보십시오.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물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수일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 직선하고 이렇게 그려진 직선이 있으면 얘가 더 가깝죠. 얘가 절대값이 더 큽니다. 음수 쪽으로는 커지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두 개의 차이만 구분 지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1차 함수 관련해서 x축에서 자르는 점, 그게 x절편, y축에서 자르는 점이 y절편, x절편. 이제 이 a는 기울기가 3이 될 거고요. b는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잘라보면 직각이고,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죠. 여기가 이제 135도거든요. 그래서 또 길이 b 1대 1대 루트 2도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0,2죠. 이 점의 좌표는 1,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2,0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3,-1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좌표와 y좌표의 합, x좌표와 y좌표의 합, x좌표와 y좌표의 합,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모두 다 y절편으로 똑같았습니다. 물론 이게 출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출제되면 개꿀로 이게 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투 파트에서 함수 추론 문제 많이 풀죠. 함수 추론 문제 푸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정의역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라고 하는 구간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가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생각하려다 보니까 문제를 못 풀었는데, 시험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이만큼만 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다가 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이만큼만 해가지고 풀어버리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정의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함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마 마지막 쪽에서 설명하긴 할 것 같은데, 우함수냐, 기함수냐, 점대칭 함수냐, 선대칭 함수냐, 주기함수냐,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특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x절편하고 y절편, 이런 점들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요, x세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아니면 x세제곱 플러스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x절편 구하기 어려운데요? 안 구하고 냅두시면 됩니다. 구할 수 있는 점들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못 구하는 점들은 패스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는 거고요. 이제는 증가, 감소, 극값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변곡점 생각해도 되고 무한대로 갈 때의 점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점들 생각하면 되고요. 3차 함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는 게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x축하고 한 점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추론할 때 정할 게 없으면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함수가 나와서 일단 함수 추론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뭐 정의역, 공역, 치역, 대응한다 뭐 이런 내용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다르다. 이제 y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y1이 f의 x1이겠죠. 이게 이제 f의 x2가 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1대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함수와 대응의 차이는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만 판단해 주면 됩니다. 결국은 이 1대1 대응을 배우는 이유가 대칭이동의 끝판왕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함수 역함수를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 나오는 순간 우리는 1대1 대응이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합성함수 이제 f의 합성 gx 뭐 g의 합성 fx 뭐 이걸 배우는 이유도 만약에 는 x다. 물론 1대1 대응 함수인 상황에서요. 는 x다 라고 얘기하면 fx랑 gx랑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역함수 배우려고 또 합성함수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얘는 8의 x제곱이거든요. 여기는 y는 4의 x제곱 그래프예요. 여기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여기는 y는 2의 2분의 1 x제곱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놈을 fx라고 해보면은요. 이 놈은 f의 2분의 1x가 되고요. 이 놈도 f의 2x가 됐고요. 이 놈은 f의 3x가 됐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냥 지수함수였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도 있냐면 합성함수로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x 들어간 애랑 2x 들어간 애랑 2분의 1x 들어간 애랑 무슨 차이냐? 여기에 큰 x가 들어갈수록 존나 빨리 간다. 그러니까 y축으로 더 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y는 t를 놓고 봤을 때 같은 값을 만드는 x 값들을 우리는 비율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이런 방식으로도 고민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함수 일단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1대1 대응이라는 가정하에 x랑 y랑 바꿔주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해두면 역함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것보다는 역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거든요.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고요. 역함수 정의는 두 개 합성했더니 x가 나올 때 우리는 fx랑 gx랑 역함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f의 2x의 역함수가 gx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수식을 쓸 수 있을까요? g의 f의 2x는 x라는 수식도 쓸 수 있고요. f의 2의 gx는 x라는 수식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엄청 복잡하게 막 2의 2x제곱 빼기 1의 역함수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x 대신에 그 역함수라는 거 쏙 집어넣으면 되고 아니면 전체에다가 g를 합성을 해버려도 우리는 역함수 수식을 쓸 수 있다. 정의 중요합니다. 자, 역함수의 표현. 요즘 좀 많이 원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t,ft거든요. 근데 요즘 ft,t라는 표현이 겁나 자주 나와요. y는 gx 위의 점 ft,t라고 얘기하면 ft를 x 대신에 집어넣으면 t가 나온다니까. 조금 전에 봤던 역함수 정의식하고 일정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지 않나.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사고방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는요. x랑 y를 바꿔가지고 뭔가를 정리했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역함수 5개념 피하기는요.
원래 f 인버스 x랑 방정식, 이제 여기다 이제 방정식이라고 쓰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무의식적으로 는 x라고 쓰는데요. 이때는 증가 함수일 때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요. 감소 함수일 때는 는 x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1의 제곱 그래프고요. 이 놈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의 그래프거든요.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는 해요. 근데 0,1에서 둘 다 만났고요. 1,0에서도 만났거든요. 1,0하고 0,1은 y는 x 위의 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꼭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기는 건 아니다. 물론 교점이 y는 x 위에서 생기는 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만약에 교점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교점이 있다면 y는 x 위에서 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시켜서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오개념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역함수 적분 문제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역함수 여러분들 y는 x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 그래프랑요, 그냥 그대로 놓은 함수를 이렇게 본 그래프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냅두고 y축에서 바라본 게 역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넓이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A였고요. 이제 여기가 B였는데 이 넓이 구하라고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에서요, 이만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 하면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굳이 역함수 구해가지고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절대값.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이란 얘기는요, 우리는 거리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값 x 빼기 a든 뭐든 좋지만 일단은 0 이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x가 a 이상일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 뭐 나눠서 범위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수특 파트에서 미분 가능성 관련된 뭐 문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원래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0까지의 거리죠. 근데 거리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빼니까요, a가 0 이상일 때 절대값 a는 그냥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a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0에서 a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절대값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x 빼기 a는 어떤 한 점 a 수직선상에서,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요. 수직선상. 꼭 뭐 수직선상의 x축하고 평행한 선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y축하고 평행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 x는 t일 때 fx 위에 한 점 하고 뭐 gx의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누가 위에 있는지, 물론 제가 fx를 위에 그리긴 했습니다만 누가 위에 있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ft-gt 거리니까요, 뺀 거에 절대값 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x 빼기 a의 절대값이 언제는 x 빼기 a고 언제는 a 빼기 x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a보다 이상일 때는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고요. 이렇게 x가 만약에 a보다 작다라고 하면 a에서 x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낸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요. 눈으로 이해하십시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절대값의 성질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하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절대값이 지금 뭔 의미가 있냐, x가 a보다 클 때는 a 이상일 때는 x 빼기 a고 a 빼기 x 이런 것만 앵무새처럼 외우지 말고요. 의미를 좀 따지고 갑시다. 절대값 a는 항상 0 이상이고요.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거리와 원점에서부터 a까지 거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a-로그 2의 x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낚아보는 거거든요. 로그 2의 x 빼기 a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로그의 x의 제곱이라고 표현됐다면요, 요거는 로그의 절대값 x의 제곱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 로그
절대값 x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요놈에서의 진수 조건은 x는 0만 아니면 되거든요. 뭐 x제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만 0만 아닙니다. 그럼 뭐 얘기하는 김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로그 x제곱하고 이 로그 x랑 같은 함수의 그래프다, 다른 함수의 그래프다? 다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같은 함수가 되려면 범위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여진 상황에서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x의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x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양쪽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얘는 한쪽 그래프만 그려지게 됩니다. 뭐 절대값 두 개 합쳐 써도 되고요, 나눠 써도 되고요.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절대값 a, b가 만약에 절대값 a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은요, 절대값 b로 양변 나눠도 됩니다. 왜?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물론 또 절대값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긴 한데, 절대값 b가 1이다 뭐 이런 계산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9번을 어렵게 푼 학생들이라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됩니다. 왜냐면 x, y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는 x, y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원래 요놈을 방정식을 풀 때는 fx는 gx로 일단 풀게 되고요. 한쪽으로 또 이항해서 fx-gx는 0이라고 쓴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인수분해를 쭉쭉쭉 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문제에서요, 방정식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항상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 이놈이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fx가 다항식이었는데 fx-k, 물론 이 k는 상수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k가 어떤 숫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요, y는 fx 하나랑 y는 k라는 상수함수 하나로 나눠서 연관 지어서 생각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 때가 가장 쉽고요. 아니면 뭐 또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그래프 두 개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수함수 하나랑 그냥 함수 하나로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출제자가 얘기하는 순간 a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에서도 이거에 낚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건 한 번쯤은 출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a가 0일 때하고 a가 0이 아닐 때로 또 구분지어서 풀어야 되고요. 또 a가 0이라고 했다면 또 여기서 케이스가 b가 0인 케이스하고 b가 또 0이 아닌 케이스도 있겠죠. 또 b가 0이면 c가 0일 때 해는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c가 0이 아니면 해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누가 뭐래도요. 1번은 정말 1번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특히나 요즘 문자가 표현되어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일수록 더더욱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2차 방정식 풀으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근각에서 관계만 생각을 해요.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들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2번 인수분해 안 되면 근각계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 생각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놈의 식이 a 곱하기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놈을 전개해서 좌우변, 우변 비교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지만 모든 근의 합은 n차 방정식에서요.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이렇게 내림차순 하나씩 순서대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모든 근의 합은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게 이제 이항 정리 생각해보면 이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에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물론 또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3차 함수에서 접선과 만나는 점들의 좌표를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투 강의할 때 뭐 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초 강의 이렇게 진행하듯이 수원 꿀팁 강의도 준비하고 있고요. 수투 꿀팁 강의, 미적분 꿀팁 강의들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들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자주 까먹는 내용들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법 좀 알아두고요. 근해 공식 좀 생각해 두고요. 근해 공식 앞부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2차 함수의 대칭축이다.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근해 공식 유도는 한 번씩 따라 해보면 됩니다. 자, 아까 a 제곱이 0 이상이면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0보다 작다면 실근은 없고 헉은 2개가 되겠죠. 이제 물론 여기서는 서로 다른 헉은 2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중근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놈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a로 묶으면 x-2a분의 b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판별식 부분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실근 가질 조건이거든요. 두 실근이란 표현이 나오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두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등호는 빠져야 되고 그냥 등호는 0일 때는 중근 갖는다. 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켤레근인데요. a, b, c가 유리수고요. p 플러스 루트 q가 했는데 대신에 이 루트 q가 무리수일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pq는 당연히 유리수여야 되고요. 물론 요 q가 무리수라고 얘기했으니까 q는 0보다 또 커야 되겠죠. 그래서 p 플러스 루트 q가 하면 가정은 이겁니다. a, b, c가 유리수일 때란 얘기죠. 자, 이번에는 a, b, c가 실수라고 얘기하면은요. p 플러스 qi, 물론 p 플러스 p하고 q는 또 실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q는 또 0이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실수일 때 p 플러스 qi 하면 이건 켤레근 갖는 거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또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자, 첫 번째 이름은 물론 a가 지금 0이 아닌 케이스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2차 함수고요. 뭐 2차 함수 모르는 학생 있나요? 이거 이름 뭐예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얘네는 물론 등호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이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렇게 그 단원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순서가 좀 달라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배우고요. 2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함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언제나 함수를 먼저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럼 2차 함수의 x절편이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y는이라고 쓰면 y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다고 하면 물론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0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니까 결국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상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x축, y축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리는 그려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는 게 맞죠, 원래. 뭐 나중에 좀 궁금한 학생들은 저희 지수 로그도 마찬가지고요. 함수 먼저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이거든요. 방정식, 부등식 3차 함수에서도 뭐 활용, 함수의 활용이란 판단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결국 방정식에 해도 두 개거든요.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이랑 3이라고 하면 대칭축은 언제나 두 개의 중간에서 생긴다는 것도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함수 또 x축하고 접했죠. 그러면은 판별식은 0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해서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 차이 계수를 a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x가 2거든요. x-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수식을 쓰는 게 나중에 3차 함수 추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 접하지 않으면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는 x-알파를 해로 갖는다. 뭐 이렇게 갖기도 하고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때는 3중근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일단 접하면서 뚫고 올라가면 제곱식. 물론 제곱식이 아니고 4제곱식인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4차 함수, 5차 함수. 뭐 4차 함수까지는 괜찮은데 5차 함수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다 x축에 접했다는 표현이 나오면 중근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4차 함수 그래프 중에 4중근 갖는 4차 함수 그래프가 출제된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출제가 안 됐었으니까 또 출제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자, 이거는 x축하고 만난 게 없으니까 뭐가 없다? 실근이 없다가 되죠. 실근이 없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죠. 흔히 요거를 이거는 y가 언제나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판별식도 0보다 크다로 자꾸 착각하는데 이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잘 기억을 해가지고 실근이 없으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다가 되고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은요. 결국은 만날 수 있는 점이 맥시멈 2개고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의 해는 최대 2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접하면 한 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럼 그냥 갖다가 놓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 판별식이 0이었으면 뭐 접했던 상황이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이라고 쓰고 여기도 또 이런 말을 쓰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다 이항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너무 꼭지점에 꽂혀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 넣었더니 C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거든요. 그리고 Y는 여기가 C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여기를 X축으로 생각하자. 그렇다면 알파가 해가 나왔잖아요. 그럼 최고차이 계수 A가 되고 X-알파, X-베타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X축이 아니고 Y는 C였으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C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써주면 우리는 2차 함수 fx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여기가 뭐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칭축이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만약에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결국은 최소값이 된다. 이런 내용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해석으로 연결 지으면 됩니다. 자, 2차 함수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출제된 대부분의 문제가 다 대칭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함수 딱 문제가 출제가 되면 긴장 타고요. 뭘 긴장 타야 돼? 대칭축에 관련된 문제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칭축은요. ax의 제곱, y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거든요. 아까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얼마죠? 미분계수가 0이죠. 그럼 이거 미분하면 2ax 플러스 b가 0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가 그러니까 요걸 찾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요.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을 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값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요. 여기 중간 언제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랑 같다. 뭐 이렇게도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값이 더해지고 빼지고 했을 때 해잖아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 앞대가리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이죠. 자, 함수의 그래프에서 또 한번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알파랑 여기가 베타였고요. 물론 꼭 이 케이스만 있으란 법은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c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또 a에 x-알파, x-베타 플러스 c라는 식을 fx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고요.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a가 이제 음수였을 뿐이죠. 또 x-알파, x-베타 플러스 c라고 쓰면 2분의 x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굳이 또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란 얘기. 알겠습니까? 자, 요즘 수능 문제들이요. 호흡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게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인데 3차 방정식도 무난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방정식은요. 언제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면은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적당한 값이라는 게 뭐냐면요. a분의 d를 뭐 예를 들면 최고차의 개수가 단순히 1이었고 저 뒤에 꼴랑지에 8이 붙었잖아요. 그럼 8의 약수 1, 2, 4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로 연결이 되는데 순서는 플러스부터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다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다 플러스인데 플러스를 넣는 짓은 할 필요가 없죠. 왜? 계속 플러스인데 또 양수 넣으면 또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센스 정도는 발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해 하나 일단 찾고요. x-알파를 찾으면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2차 방정식 풀이해도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안 되면 두 번째 근각계수 관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물론 좀 독특한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가 나오면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 극대극소를 이용해서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풀이는 일단 인수 하나 찾아서 2차식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 하든지 근해 공식 쓰든지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인수분해 두 개는 중요한 인수분해니까요.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도요. 만약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다. 그러면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 만약에 x는 알파가 중근이고요. x는 베타를 해로 갖는다고 하면 x-알파의 제곱, x-베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누가? 물론 최고차의 계수 a로 맞춰줘야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전개해서 비교해보면은요. 세 근의 합은 또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아까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에서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듯이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이 a분의 c였거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 그것도 마찬가지로 a분의 c
이제 그 다음은 또 3개로 곱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씩, 요거는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요거는 3개씩.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복되면서 내림차순으로 B, C, D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수식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공통점도 한번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항식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은 qx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머지가 rx가 되겠죠. 자, 이 rx의 차수는 인원보다 차수가 최소한 1개는 작아야 된다. 물론 저 rx가 0일 수도 있어요. gx로 나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나머지 이 차수하고 이 차수 비교했을 때 이놈의 차수가 더 크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추론 문제에서 지금 나누기 관련해서 미분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이놈의 수식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있는지 또는 방정식 fx는 x인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x였다는 얘기는 x에 뭘 넣든지 f1은 1이고 f1은 2고 f3은 3이고 이렇다는 얘기고요. 방정식 이거란 얘기는 f1은 1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y는 fx란 그래프랑 y는 x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내라는 게 이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 방정식 구분도 잘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끔 선생님 왜 x에 1 대입했는데 2개 등식 만족 안 해요? 묻는 학생도 있거든요. 왜냐? 방정식이었으니까 안 되죠. 왜? 방정식은 특수한 x를 넣었을 때만 참이 되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요즘 미만 잡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나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요즘 요거는 하나 다 통일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 표현이라는 거 잘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미 x,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항등식이고 항등식에는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방정식입니다. 특수한 x를 넣었을 때만 참이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y는 fx가 얘는 x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y는 x가 있는데 fx가 x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다는 이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x제곱이 x니까 x는 0일 때랑 x가 1일 때만 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의 해가 이것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 언제나 f1은 1, f1은 2, f3은 3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fx니까. 이게 fx가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 차이만 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추론 문제 20번 문제에서 2차 함수 추론, 22번 문제에서 3차 함수 추론 문제 나오고요. 가끔 또 여러분들 통수 치면서 1차 함수 추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나올지는 또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식 fx에 대하여 라는 얘기를 하면 기계적으로요. 한 놈만 팹시다. 최고차항이 n차라고 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놓고 요 놈부터 판단을 하자고요. 요 놈부터. 만약에 n이 2차식이라고 한다면 미지수는 3개가 되고요. 3차식이라고 한다면 미지수는 4개가 되거든요. ax 세제곱부터 d까지 해서 미지수 4개니까 수식 4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값 또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을 하면 꼭 미지수 4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식 4개가 아니더라도 미지수들을 조금 더 줄여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항식 fx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ax n제곱 요놈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일단 요 n이 얼마고 요 a가 얼마인지 여기서부터 찾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확 박혀야 되거든요.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눴다라고 얘기하면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알파 곱하기 몫은 qx고요. 나머지를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나누지 않고 요 r을 찾겠다는 얘기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여기 0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f 알파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ax 플러스 b로 나눴다면
ax 플러스 b가 됐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qx니까 이 놈을 날려버릴 수 있는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f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놈 날라갈 거고 나머지 r이 남으니까 뭐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인수 정리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f-알파는 0이다. 반대로 f-알파가 0이었으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도 알아야 되죠. f-알파가 0이었고요. f'-알파도 0이었다면 최소한 fx는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물론 이게 x-알파의 제곱에서 끝날지 x-알파의 세제곱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요 보면은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극한값 계산인데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다 2를 대입해서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2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는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그냥 알파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극한값이 만약에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거 날린 다음에 x에 2 넣었더니 2-알파가 1이 되죠. 그래서 알파가 1이 되니까 알파에 1 대입한 게 요 놈이랑 요 식이랑 같다.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너무 방정식에 심취해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해놓고 나는 문제 존나 잘 풀어 이러고 하고 뿌듯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곱근의 성질은 여러분들 신경 쓸 부분 두 개가요. 요 놈하고요. 요 놈입니다. A의 n제곱근 관련해서는 수험 파트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A, B가 둘 다 0보다 작았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된다는 거랑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이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그냥 합쳐도 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함수를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고요. 대칭이동 시키고요. 대칭이동의 끝판왕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라서 역함수 배우는 과정으로 우리는 가거든요. 그러면 출제위원들도 문제를 출제할 때 기본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요. 문제 난이도 조정할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면은 x제곱 x-3이라는 fx 그래프를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이렇게 간단했던 식이 또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거는 시작의 함수가 뭐였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됩니다. 물론 다항함수를 그렇게 한 번에 보기는 어렵고 지수함수의 경우에 만약에 y가 마이너스 2에 2분의 1에 x 플러스 bk라는 이런 함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도대체 y는 2의 x제곱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게 시작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럼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원점 이동시킨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k만큼만 평행 이동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럼 두 그래프 사이에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작이 도대체 뭐였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시킨 그래프에 대한 표현인지 요즘 또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래프를 t, ft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랑 똑같거든요. x축의 방향은 t만큼 y축의 방향은 ft만큼 그러니까 뭐 fx 위에 한 점 t, ft에서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뭐 이런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어떻게 시켜갔는지 그거에 대한 표현들을 좀 익숙하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자, 점에 대한 표현이동은 그냥 x축의 방향은 a만큼이면 x 플러스 a고요. y 플러스 b고요. 이거를 도형에 대입할 때는 원래 이제 이거는 x, 이거는 x, 이거는 y로 이제 쓰니까 스몰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도형에 대입할 때는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하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게 참 많이 나와서요.
2023학년도 29번, 21번 문제인가? 전 사실 그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한 30초? 그냥 이렇게 풀었거든요. 왜냐면 이 그래프에 저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되죠. fx-t는 y는 fx라는 그래프를요, y축의 방향으로 t만큼 내렸다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었는데 t만큼 내렸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t라고. 그러면 반대로요, x축을 t만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리고 y는 t를 뭐라고 써버리면 된다? x축이라고 써버리면 우리는 fx-t라는 그래프를 그려버린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놓자는 얘기죠. 자, 점대칭, 도형의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일단 요점이 좌표를 a, b라고 두고요. x축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부호관계, y축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부호관계, 원점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부호관계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떤 함수들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죠. y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자주 출제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함수 5개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fx 그래프가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요, t, ft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면 요놈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점이 t, ft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행 이동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fx 플러스 a는 fx다. a가 주기인 주기함수고요. f의 마이너스 x가 fx다. 이런 얘기 하는데, 좌우 대칭이죠. 우자가. 그러니까 y축 대칭. 여기가 y축이거든요. y축 대칭이 우함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x는 a에 대해서 좌우로 얼마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같다. 이러니까 x는 a에 대한 선대칭 함수고, 요 대표가 누구죠? 2차 함수 그래프죠. 또 2차 함수 대칭축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정말 그거는 계속 기억을 해 두십시오.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는 2f의 a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a, fa에 대한 점대칭 함수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우기기.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고요.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도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도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란 생각 꼭 한번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집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원소고요. 요 안에 원소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원소는 스몰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요 집합을 A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랑 이 스몰 A의 관계는 포크로 콕 찍어야 되니까 3개입니다. 3개. 이렇게 자석으로 끌어당긴다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더 벌려있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 원소에 대한 표현이고요. 만약에 또 집합 B가 있었는데, 집합 B가 또 A, B만 있었다 칩시다. 집합 A는 A, B, C였고요. 그럼 A하고 B하고의 포함 관계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집합 관련해서는요, 중복된 원소는 한 번만 써준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소를 만약에 집합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값부터 시작해서 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문제를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 이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A의 원소가 A, B, C, D라고 칩시다. 그럼 이놈의 이제 부분 집합이 있을 건데요. 부분 집합이니까 이 A라는 원소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B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각각의 원소당 방법이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개고요.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할 거니까. 자,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n제곱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줘야 되니까 1이고요. 여기서 하나 얘기해야 되겠네요. 또
하나 빼먹는 게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AB는 무조건 포함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AB 일단 지워놓고 CD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결국 뭐 이런 수식들 특정한 원소가 포함될 때 포함되지 않을 때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만든다. 빼버리고 만든 다음에 걔네들 다 집어넣어주면 된다 하니까 결국 방법의 수는 똑같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 관련해서는요. A집합의 원소 더하기 B집합의 원소는 합집합의 원소 더하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위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출제될 때도 밑에 식으로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하니까 밑에 식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요. 자, A, B, C 더하고요. 여기는 2번 들어갔으니까 빼주고 2번 들어갔으니까 빼주고 2번 들어갔으면 뺐습니다. 근데 얘는 처음에 A 더할 때, B 더할 때, C 더할 때 3번 더해줬고 여기서 뺄 때 한 번, 여기서 뺄 때 한 번, 여기서 뺄 때 한 번, 3번 빼줬으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합 문제 좀 어렵다 생각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눈으로 보고 푸십시오. 자, Y는 X의 K 제곱 그래프는 K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쪽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제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이 또 시험장에서 자주 출제하는 내용이요.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또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X 곱하기 Y는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면은요. Y1 곱하기 X1도 K가 되잖아요. 그러면 X좌표가 Y1이고 Y좌표가 X1이어도 되니까 만약에 요 위에 한 점이 X1, Y1이었으면 XY 자리 바꾼 게 여기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1로 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X1 곱하기 마이너스 Y1 해도 K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이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1로 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결국 곱하면 또 똑같아서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놈은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이 직선 Y는 기울기 1인 직선하고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이 유리함수,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래프가 평행이동해서 움직이면 이 점도 결국 P,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유리함수 Y는 X분의 K꼴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점근선에 대해서 꼭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수능 문제들은 이렇게 무작정 계산만 시키는 문제는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어떤 함수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그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또는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성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점근선 얘기했잖아요. 점근선.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 나오면 점근선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안 주고 이제 이렇게 주죠. 그래서 점근선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점근선이다. y는 개수분의 개수 c분의 a가 y는 c분의 a가 또 점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걸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를 거고요. 2번, 3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거 봐야 되는구나. 봐야만 하는구나.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초 부분 쌓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도 열심히 하고 미적분, 확통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수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는 수업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식들은 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들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